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세션은 미지에서 온 소식, 이클립스라는 세션입니다. 포스텍 주최의 세션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아티스트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본 세션의 좌장은 포스텍의 인문사회학부 우정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세션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주최 측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IF 2023 주최 측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럼의 키워드를 생각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현대미술 프로젝트는 문경원, 전준호 듀오의 미지에서 온 소식 News from Nowhere였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질문하는 미술가 문경원과 전준호는 2012년 카셀 도큐멘타에서 처음으로 News from Nowhere를 선보이면서 지금까지 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News from Nowhere는 19세기 말 영국의 예술가이자 소설가, 시인, 사업가,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윌리엄 모리스의 소설 제목입니다. 유토피아 서사의 효시로 여겨지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 윌리엄 게스트는 사회주의 연맹 모임 이후에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머나먼 미래, 무려 2050년의 이상적 사회를 경험합니다. 2050년의 영국에서는 이미 치열한 혁명을 거친 후 사유재산과 자본, 공장과 산업이 사라졌고요. 무엇보다도 국가와 정부,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2050년이면 저는 직업이 없겠네요. 자유롭고 공정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노동을 존중하고 오직 이웃을 위해 이웃과 함께 최소한의 산물을 아름답게 만들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직후 영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으나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깨닫고 사회혁신에 투신했던 모리스에게 유토피아란 이처럼 비판적 현실인식과 중세를 낭만적으로 회고하는 향수와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결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유토피아가 좋은 곳이자 없는 곳, 즉 nowhere인 이유가 여기 있겠지요. 21세기 문경원과 전준호의 News from Nowhere는 현재의 전 지구적 문제들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는 이웃들이 모여 각자의 노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플랫폼입니다. 결과물은 전시, 서적,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두에 도달하기 위한 많은 이들과의 대화와 절충과 협업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2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렸던 전시 서울 웨더스테이션에서 선보였던 최신 작품 중 이클립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예정입니다. 스크리닝 전에는 미술가 전준호 작가께서 이클립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이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김대식 교수와 저희가 함께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모두 미술가와 함께 협업을 하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작품 제목은 El fin del mundo, the end of the world, 시작인데 역설적으로 끝을 말하고 있지요. 이정재와 임수정 두 배우는 각각의 듀얼 스크린 속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두 개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19세기 말 윌리엄 모리스는 국가와 자본주의, 계층 질서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정치적 혁명을 통해 척결된 뒤 자연 친화적인 이상사회가 온다고 했지만 21세기 초의 문경원과 전준호가 직면한 문제는 대량살상, 전쟁, 기후위기, 생태교란, 환경문제 등 사회라는 대단히 인간적인 규모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종류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 뒤에 조화로운 사회가 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문명이 종말을 고하고 인간 사회를 포함한 대자연이 쇠락한 뒤 사막처럼 황폐한 어딘가에 홀로 남은 생존자가 창백하고 차가운 기계장치들의 생명을 맡긴 채 무미건조한 삶을 지속하는 무균질의 세계를 상상합니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보였던 News from Nowhere 자유의 마을에서도 각각 박정민과 진영 배우가 서로 등을 마주댄 듀얼 스크린 위에서 이중의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두 개의 세계가 과연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공존하는지
허구와 실제의 대비인 건지, 과연 이들을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로 구분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절된 이 두 세계를 관통하며 견고한 그 사이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건 들꽃이나 씨앗, 그리고 예술처럼 뚜렷한 쓸모가 없고 나약하지만 아름답고 시적인 존재들입니다. 문경원과 전준호는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환경, 공간, 생활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건축가, 의류 및 텍스타일 디자이너, 몰입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작곡가와 사운드 디자이너, 그리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윤리와 태도를 모색하기 위해 작가, 철학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아고라는 글자 그대로 이동 가능한 대화의 장입니다. 이들은 미래를 낙관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렇듯 나약한 개인들의 연대가 가진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전준호 작가를 모시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전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우종화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미지에서 온 소식이라는 프로젝트를 12년 동안 지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술가로서 그리고 예술이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까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의구심과 궁금증, 그리고 회의에서 시작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예술계 장벽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과연 예술은 쓸모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예술이 존재할까, 이런 다각적인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론에서 그치지 않고 이 탁상 공론을 넘어선 어떤 실질적인, 그것이 작품으로 분리든 안 분리든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생각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과 함께 미래에 이 인류가 종말하고 나서 아주 소수의 생존자가 살아남았을 때 그들을 위한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마실 물을 제공하는 어떤 장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은 그럼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향유할까, 이런 것들을 상상 예측하면서 만든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원했던 저희 작업들의 어떤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나중에 볼 그 저희 작품 중에 단 채널 비디오 영상이죠. 이거는 2022년 일본에 있는 가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커미션 웍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망망대해 속에서 홀로 떠 있고 라이프보트에 의지한 채 다른 생존자들과 육지를 탐색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존을 투쟁하는 그런 어떤 인물인데, 사실 이 인물이 살고 있는 환경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두 다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여기 계신 뇌과학자 우리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 그 인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 리얼버스와 메타버스 사이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이 그 혼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인가, 과연 우리의 미래가 앞서 말씀 많이 드렸듯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탐론들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작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윌리엄 모리스의 뉴스 프롬 노웨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윌리엄 모리스의 소설 같은 경우는 실제 세계와 그 이상사, 그가 꿈을 꾼 가상 세계 구분이 상당히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작가님들의 뉴스 프롬 노웨어 같은 경우에는 늘 듀얼 스크린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한꺼번에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도 사실은 어느 것이 실제이고 어느 것이 허구인지, 어디가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곳인지 이런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신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듀얼 스크린이 아니라 하나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저것이 실제인 건가 허구인 건가 가상인 건가, 이런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듀얼 스크린일 때 두 개의 세계와 지금 하나의 스크린일 때 이 뭔가 헷갈리는 이 세 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사실 그 스크린의 숫자보다는 지금 보신 여러분이 방금 보신 그 이클립스 세계는 그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어떤 현실의 기억들이 어떻게 재편되고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모든 대륙이 물에 잠기고 나서 본 어떤 그런 종말적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답을 한다면은 사실상 저희들은 지금 앞서 세션에서 그리고 지금 이 주제에서 말했듯이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그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는 없다라는 게 사실상 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지속 가능한 삶이란 더 이상 존재하진 않고 변화하는 삶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상 신발이 제대로 받은 영험한 그 점쟁이들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예측하고 있어요. 2050년에 지구의 어떤 기후가 1.5도 올라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들,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떤 그 아주 로맨틱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거든요. 예, 그 우리한테 닥칠 이 사실들을 어떻게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를 오늘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고, 그런 논의의 어떤 시발점의 어떤 그 단서를 이 영상이 저희들은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김대식 교수님이 훨씬 더 저보다는 다 설명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인공지능 연구를 하시는. 네, 우선 그 작가님 작품 너무 흥미롭게 봤고요. 사실 지금 저희 그 배경에서도 계속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전체 동영상에 이제 이 와이어 프레임 같은 메시가 보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 지금 창작을 하신 분이 옆에 있지만 당연히 마지막에 이렇게 좀 힌트로 보여주신 건 사실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닌, 그렇죠? 한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2023년 또는 작품을 작년에 만드셨을 테니까 2022년 21세기 사람이 지속 가능한 미래란 가능할까를 걱정해서 미래 세상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아니 이미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더 먼 미래, 예를 들어서 31세기 우리 후손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지구라는 환경을 말아먹었을까?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20세기에 들어와서 과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었어요. 정치, 경제, 뭐 사실 게임들도 있잖아요. 뭐 문명 같은 게임들도 보면 다들 우리가 해보는 건 과거를 항상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매우 흥미롭게 본 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한 더 먼 미래 사람들이 그들의 과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닐까, 뭐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작가님들의 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술가이시면서 동시에 과학기술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지금 뒤에 보시고 계시는 것도 이제 그 탄소를 포집하는 로보틱스 강아지 맞죠?가 있고, 네, 말하는 바위도 있고. 이제 과학기술을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암울한 미래가 너무나 예측 가능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과학기술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 같은 것이 있으신 것인가를 저는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김대식 교수님께도 과학기술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의 미래는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더 암울해지는가? 이것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200년 안에 이 호모사피엔스는 멸종하고 사라지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이미 지구에서는 5번의 어떤 멸종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 6번째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것들은 그 남은, 우리는 시한부 삶을 이미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은 삶을 얼마나 덜 고통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존엄성을 지키며 마무리할까는 어느 정도 이어지는 과학기술에 의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정말 미래에 인류가 사라질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지만 아마도 모든 데이터와 논리적인 결론 그리고 매우 냉철한 결론 중에 하나는 미래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사책을 보면 우리는 1000년, 2000년, 5000년 전까지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1000년 후, 2000년 후, 5000년 후에도 인류가 계속 존재할까? 뭐 두세 가지 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단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현재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 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기후 변화 같은 걸 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는 지속 가능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게 뭐 굳이 우리가 바다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모르겠네.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분명히 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악마의 변호사로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패셔너블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 다보스에 매년마다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리더십 분들이 오셔서 뭐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프라이빗 젯을 타고 오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마치 프라다, 구치, 루이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약간 패션 트렌드지 않을까. 그리고 매우 솔직하자면 우리가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로 바꾼다고 기후 변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알리비인 거고 프라이빗 젯을 아마 안 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 또 이 얘기하면 저 정말 혼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학회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왜냐? 저희 과학계에서는 지금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학회를 더 이상 해야 될까? 국제학회를 한번 하면은 전 세계에서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전 세계를 날아다녀요. 저도 많이 했어요. 유럽에 가서 1박 2일로 갔다 오고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지속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거울을 보고 이 모든 것에 나 자신이 사실 내가 해결책이 아니고 내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꾸만 플라스틱 빨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솔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거꾸로 아니 나는 미래 인류는 지금같이 안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 모두 뭐 가상현실에서 살거나 뭐 캡슐 안에서 살거나 물에다 도시를 만들거나 화성으로 이주하거나 차라리 그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그 토론같이 모든 정치인, 뭐 모든 비즈니스 피플들이 와서 아니 지금 같은 세상을 유지해야 된다. 1.5도 어차피 1.5도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그건 좀 알리비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데 뒤에 아마 이제 화면을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작가님들 작품 중에 탄소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너무 감명 깊게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각 도시별로 이제 그 데이터의 편차는 조금 있지만 탄소의 양을 산정해서 현재 그 도시가 그러니까 연도상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이 본 그 GIF 2023의 주제와 너무나 걸맞아서 제가 그것을 설치하고 싶었어요. 설치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작가님들께서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의 행사를 위해 그것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어떤 그 낭비, 너무나 이 주제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탄소 배출량이 상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작품 중에 제가 아까 처음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류준열 배우도 그 와중에 그 조그만 화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의 뉴스 프롬 노웨어에서도 계속해서 조그만 풀, 막 이름 모를 풀들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풀을 계속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작가님. 네, 아무리 우리가 종말적인 상황에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힘든 어떤 그 맞아야 하더라도 한 줌의 희망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SF 영화에서 보면 막 먹을 것이 없는 어떤 디스토피아적 상황에서 서로를 서로 살을 뜯어먹고 막 이 어떤 지켜야 될 어떤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사라지는 어떤 세상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성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에 다가가는 그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은 그래도 좀 뭐 살아갈 만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영화에 보면은 뭐 식물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뭐 작가님이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할 때 지구, 환경,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지속 가능성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우리 내면의 인간성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지 않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뭐 인류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재난과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을 하고 살았죠. 문제는 이거죠. 얼마만큼 적응을 할까? 우리가 적응을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내 내면의 세상으로 들어와서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리죠. 어느 한순간 갑자기. 사실 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성 자체가 사실 그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뭐 훨씬 더 전문가이신 두 분이 계시지만 사실 고려시대 때까지 한국인 성격은 매우 화려했어요. 사치, 화려, 예술 작품들도 보면.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한국인의 미는 단순함이다, 달항아리다, 백색이다. 글쎄요, 이게 우리의 성격일까요? 우리가 선택한 성격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진왜란을 통한 어마어마한 재난에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할 수뿐이 없다 보니 가장 최고의 기술자, 예술가들은 다 납치당하고 죽고 경제가 망하고 더 이상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없는 현실에 너무 적응을 해버려서 그 적응된 나의 자아를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는 단순한 거다 할 때 너무나 슬퍼요. 사실 그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망한 세상과 패자의 그 현실에 적응해버린 약간 역사적인 좀 스톡홀름 신드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변한 세상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리얼버스가 사라지고, 그래 그럼 나는 시뮬레이션 안에서 살지, 뭐 나는 바다 위에서 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이고 이런 자아가 나다라는 새로운 이 자아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으로서 나는 나다라는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만 유지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개선할 수가 있어요. 기술을 발전할 수도 있고 경제를 다시 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망한 세상에 내가 적응해버리는 순간 다시는 되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그 이클립스에서 류준열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그 최후의 생존자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그의 상황을 자꾸만 되짚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메타버스란 어떤 가상의 공간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갇혀 있다고 믿고 뭔가 탈출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한편 돌이켜 보면 그가 정말 탈출을 원하는 걸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찾으면 그는 행복해질까? 약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요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고립을 특히나 이런 가상 세계에 고립을 선택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은근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전에 김대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망한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요즘 세대의 친구들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루 종일 이제 휴대폰 보고 컴퓨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란 단어 쓰면 이제 본인이 꼰대라는 걸 지금 표현하시는 저는 거죠. 그냥 네, 꼰대죠 인정합니다. 이미. 네. 그래도 뭐 젊은 사람들 말은 안 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늙은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요즘 세대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휴대폰 보고 있거든요. 저는 휴대폰 보라고 그만 봐. 뭐 이제 좀 뭐 책을 읽어야지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거기서 노스텔지를 찾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 그 향수 어떤 환경과 문화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보편적인 노스텔지어라고 한다면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목가적인 어떤 풍경에 바람이 부는 어떤 그 숲속이 보이고. 하지만 요즘 친구들의 어떤 그 노스텔지어는 디지털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걔네들에게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뺏어버리면 그들의 안식처와 고향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삶에 있어서 이 지금의 삶이 얼마나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아까 어떤 패널분이 말씀하셨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몫을 우리가 쓴 만큼 돌려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감이 있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떤 그 변하는 삶에 있어서 그 삶에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김대식 교수님 뇌과학 하시니까 이제 이 디지털 세상에 왜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소아과 선생님이 애 하루에 2시간 이상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면 아이의 두뇌가 어쩌고 저쩌고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하셔서 굉장히 겁을 주세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뇌과학자 입장에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뭐 신빙성이 없지는 않죠. 뭐 교과서적인 내용을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 인간의 뇌가 특히 어렸을 때 뭐 처음 한 10년에서 12년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고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게 우리 인간의 삶에서 딱 그때만 한 처음 10년, 12년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유연성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때 자주 사용되는 신경세포들은 뭐 면적이 커지고 강화되고, 사용되지 않는 신경세포들은 뭐 면적이 작아지고 또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뇌과학적인 결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 10년, 12년 정도, 정확한 시기는 사실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10년, 12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그 현실에 최적화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우리의 뇌를 최적화시킨 그 환경을 고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방금 교수님하고 작가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특히 요새 뭐 Z세대 또는 알파세대, 지금 10대 알파세대죠.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친구들의 뇌가 결정적 시기에 있을 때 아날로그 현실과 아날로그 사람들을 경험하기 전에 사실 디지털 현실을 먼저 경험해버린 호모사피엔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과학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10대의 고향은 한국은 아닙니다. 인터넷이 당연히 고향이죠. 그래서 휴대폰을 뺏는 건 고향을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이거는 이 인권에 또 우리가 그 문제가 생기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코멘트로 제가 오늘 그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또 생각이 문득 나는 건 뭐냐면,
류준열 배우 뭐 주인공 마지막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 무한의 바다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땐 불쌍해 보이죠. 얼마나 갑갑할까. 떠날 수 없는 저 작은 공간에서 이 어마어마한 바다 한가운데.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저게 콘디치어 후마나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무한의 우주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지구라는 작은 보트 안에 갇혀서 살고 있고, 특히 이 보트에 어떻게 갇혔는지도 몰라요. 류준열은 아마 알 거예요. 어떻게 보트에 갇혔는지. 우리는 왜 이 지구라는 보트에 갇혔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항상 뭐 고강의 그림같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갔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류준열은 적어도 본인이 누군지 알 거고 어디서 왔는지는 알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만 모르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류준열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불쌍한 존재지 않을까라는 말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작가님께서도 뭔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해주시겠어요? 아까 그 김대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형식적인 어떤 포럼은 이제 그만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미 뭐 지속 가능한 세계, 삶, 미래 이런 것들은 너무 패셔너블해서 이제 식상한 레파토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논해야 되느냐? 변화하는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자라는 식량을 구하지? 어떻게 해수면이 상승하는 곳에 제방을 쌓을까? 이런 실질적인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 세션이 만약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어떤 이행 가능한 이야기들이 좀 오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이 모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논의를 지속해야만 또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여럿이 상상하면 그것이 언젠가 현실이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는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켜봐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작가님 그리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was fascinating. Thank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예술 세계를 잠시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션 계속 예술 분야입니다. 현대 예술가들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환경 공동체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